미국과 영국은 MBT 2030 메인 배털 탱크 203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승용차처럼 빠른 속도로 꿈의 전차포로 불리는 레일건을 쏘아대며 전장을 누비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K 흑표 전차 후속으로 K3 전차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3년 말 육군의 장기 소요 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DD는 현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K3 가칭 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 측에 따르면 K3 전차는 5에서 7년간 개념 연구 기간을 거쳐 2023년 무렵 탐색 개발에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전차 개발은 개념 연구 단계부터 탐색 개발, 체계 개발, 본격 양산까지 15년가량이 소요된다. 흑표 전차의 경우 1993년 개념 연구를 시작해 2007년 3월 시제품이 생산되기까지 햇수로 14년이 걸렸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 연구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가칭 모형도 육군은 흑표 전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기 전차 개발을 합참에 요청했다고 한다. 흑표 전차는 2011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파워팩 엔진 변속기 개발 문제로 양산이 지연되다가 2014년 들어서 겨우 양산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680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육군 전력 증강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당초 계획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대만 1차 생산하기로 한 상태다. 육군은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이 어려워지자 구형인 M48A5K 전차의 야간 사격 성능을 개량해 향후 최소 10년간 더 운용하고 이후 K3 전차로 대체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전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즉 흑표 전차는 육군, 해병대의 최고참 구형 M48A3K 전차를 대체하는 용도로 200여 대만 생산하게 되고 차세대 전차인 K3은 M48A5K 전차 대체용으로 300여 대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육군은 향후 10년 동안 전차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 전투 성능을 추가한 K1 1000여 대 및 K1A1 400여 대 전차의 개량을 통해 북한군의 폭풍호 T-62 전차 개량 천마호 전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K1의 개량형인 K1D1 전차와 K1A1의 개량형인 K1A2 전차 초도분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고 2025년이면 개량 배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6일 정홍영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우리나라에서 K2 흑표전차를 개발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성능 개량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미국의 M1 전차는 1980년대에 개발됐는데 지금까지 6번이나 성능 개량을 거치면서 개발 당시 아날로그 장비들을 모두 디지털화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K2 흑표전차의 개량을 독려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제 초도분이 배치된 흑표전차 개량 2023에서 2025년은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하면 정 소장의 발언은 K3 전차 개발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K3 전차의 개념 성능은 미국의 MIA-2 에이브럼스, 영국의 챌린저 2, 독일의 레오파드 EA7,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일본의 십식 전차, 중국의 99A2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최강 전차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5월 9일 러시아가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아르마타 아메터 탱크와도 세대가 다른 전차라고 한다.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편집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념 연구를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미국과 영국의 전차 개발 계획인 2030 프로젝트의 개념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차용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와 성능 면에서 동급으로 안 편집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차는 레일건으로 무장하고 중말 추적 지능판, 지능형 표적 탐지 장치를 화력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기동 성능은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능동형 현수 장치를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고 투명 전차 체계, 전자기 장갑, 다층 구조 특수 장갑 등으로 생존 성면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개념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해 개발한 경공격기 FA-50. 카이는 FA-50을 개조해 KF-X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공군전력기획참모부장을 지낸 K씨는 국내 기술 수준과 해외 기술 협력은 작전 요구 성능 ROC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항공기의 ROC를 하향 조정하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해외 기술 협력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K씨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기술로는 KF-X 개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해외 기술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기술 협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얼마 전 ADD와 카이가 현재 우리의 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은 89% 정도라고 하자 키더는 개발 능력은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며 서로 다툰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면 어차피 해외 기술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기술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X 사업의 절충교역 오프셋의 일환으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대 국가의 관련 부품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무역 형태다. 언뜻 보면 매우 타당한 방안처럼 보이나 이 방안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절충교역을 통해 이전하는 기술들은 모두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리고 FX 사업본 계약에는 절충교역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FX 사업 입찰 경쟁에서 방사청은 KF-X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 이전을 경쟁업체들에 요구했고 보잉과 이즈는 절충교역으로 여러가지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대외군사 판매 FMS 사업 방식으로 참여한 F-35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인 미국 정부에서 절충교역 요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작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절충교역 의무는 없지만 입찰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산업협력 인더스트리얼 코어퍼레이션 형식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이비아 공군 장성 A씨는 미국 정부는 첨단 무기 판매는
대부분 FMS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F-35를 한국에 인도하는 것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특혜 페이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와 미국의 인식 차이가 커서 FMS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며 미국 정부의 F-35를 납품하는 로키드 마틴만 양국 군바구니에서 몸이 타라 한국의 군사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FX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대가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 소유권, 기술 이전 승인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 김용호 전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장은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리 부문의 노하우는 전해주더라도 현대 산업사회의 권력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업체들도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지아이. 그는 FX 공급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니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가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핵심 권한은 미국 정부가 다 갖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그들은 미국 정부 승인사항 서브젝트 투 US 거버먼트 어프루블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했다. FX와 KFX 사업 분리해 추진해야. 2013년 11월 열린 ADX에서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 모델을 선보였다. ADD가 탐색 개발을 통해 확정한 C-103모형이다. 전문가들은 F-35 40대를 구입하는 FX 사업 협상에서는 절충교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KFX 개발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FMS 방법 외에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FMS 사업 요구사항에 일부러 포함시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FMS 사업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FX 사업 요구사항에서 분리시켜 상용 경쟁 구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공군의 FX 사업과 KFX 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 상대는 F-16과 F-35를 제작해서 해외 시장에 팔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다. 로키드 마틴의 한국 정부가 F-16과 F-35의 중간 성능을 갖는 KFX를 개발해서 한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해외 시장에도 팔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비학 공군 중장 출신의 제이 씨는 오히려 불편한 요구가 본 계약의 가격 협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줄 기업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고 있고 KFX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미국 업체와 제3국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KFX 사업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F-16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을 공략 중인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작하고 있는 이지와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사부사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T-50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 록히드 마틴은 KF-X 기종이 최신의 F-16EF의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KF-X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F-15K를 개발한 보잉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유럽 항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KF-X 사업을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인다면 이즈, 사브, IAI, 다소 등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록히드 마틴 기자가 이럴 경우에 절충교역을 통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공개 경쟁으로 확보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불편한 진실을 생각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어느 업체가 비싼 돈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줄 것인가? 어딘가에는 그 돈을 포함해서 지불한다고 믿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받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구매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장점은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기술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동안 기술 원천의 다변화를 위해 국방부와 ADD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방산물자와 방산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 기술의 다변화는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펜 전투기의 틈새 전략 K-10-35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F-16 전투기. 현재 한국이 생각하는 KF-X 전투기의 성능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UAE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F-16EF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F-21F와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F-15다. 다음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고 그 뒤가 F-16과 F-18,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다. 고등훈련기 T-50을 제작한 경험만 가진 한국이 두 단계를 월반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다. 한국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 개발로 기울어진 것은 공군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공군은 2020년쯤 현재 전체 전투기 수의 60%를 차지하는 F-4와 F-5가 수명이 다해 도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속기로 중형 프리미엄급의 성능을 가진 KF-X 전투기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ADD도 KF-X 개발에 적극 찬성했으나 ADD와 공군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운 것이 카이다. 카이는 중형 전투기인 KF-X 개발에는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T-50을 개조개량한 소형 전투기 FA-50을 개발하는 데는 2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FA-50으로 도태하는 소형 전투기를 대체하고 후진국에 수출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문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2007년 KDI는 KF-X 개발에 공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에서 11조 원이 들어가고 KF-X 개발이 불러올 효과도 미미하다며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DD는 굴하지 않고 KF-X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공군은 공군대로 맞장구를 쳤다. KF-X 논란이 재현되자 정부 방사청은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연구소는 5조 원 정도면 중형 프리미엄급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이도 비슷한 시기에 5조 원 정도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개발 예산에 대한 이견이 사라졌다. 전투기의 크기와 성능은 엔진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이 크면 전투기도 커져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신형 F-16EF는 이륙 중량이 46,000여 파운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52,000여 파운드다. KF-X의 예상 최대 이륙 중량은 5만 파운드 안팎이다. 이러한 힘을 내기 위해 쌍발 엔진이 필요한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100 엔진을 제작하는 유로제트사가 엔진을 개발해주겠다고 나섰다. 즉 KF-X의 외양과 장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하나 크기만 약간 작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KF-X 찬성론자들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KF-X 사업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 시장에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 이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260여 대를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현존 최고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은 박리담회로 최신형 F-16EF의 경우 가격이 대당 6천만 달러까지 내려왔고 최근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7,500만 달러 정도라며 인건비가 저렴하고 전자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전투기 제작에 나선다면 KF-X의 대당 가격을 5천만 달러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해 2020년대 1,30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F-16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틈새 전략을 펼쳐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을 뺀. KF-X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KF-X 사업에는 개발비 5조 원과는 별도로 생산비 25조 원가량 500여 대 생산 기준이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KF-X 사업은 세계 최대의 전투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라고 한다. KF-X 개발이 성공하면 한국은 단박에 톱5의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전직 공군 참모총장 L씨는 KF-X 사업을 위한 해외 기술 협력은 FX 사업과 연계시키지 말고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소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따른 무기 개발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술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죠.